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교의품 22장입니다. 제2교의품 22장. 본문 말씀을 먼저 좀 봉독을 하고 시작할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지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아, 중요한 말씀이죠. 뭐 교육품 말씀 뭐 다 중요하죠. 자, 본문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함께 해보죠.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다 어차피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제 의미를 조금 더 그 또박또박 또는 꾹꾹 눌러서 우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원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은 이제 공부인, 공부하는 사람 이런 말을 원불교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부는 사막 공부입니다. 그 뭐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죠.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하는데 그 마음 공부 뭐예요? 그럼 사막이에요. 그 원불교에서 공부인 그러면 사막 공부하는 사람을 공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막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의 대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막의 대중, 그러면 그때의 대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보통 대중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을 보통 많이 해요. 대중은 보통 어림잡아, 어림잡아, 요런 느낌의 대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떠한 그 기준대로, 요런 느낌의 대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사실은 뭐냐면, 어림잡아라는 느낌보다는 어떠한 표준과 기준에 맞추어, 요런 느낌의 해석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사막의 기준을, 사막의 경지를, 요렇게 이해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사막의 대중의 특징은 뭡니까? 사막의 대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은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천만 경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사막의 대중이냐는 거예요. 사막의 대중. 사막의 대중이라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공부잖아요. 그게 이론상의 수행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걸 표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자리 하나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견성, 양성, 솔성할 때 뒤에 성 붙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성은 견성할 때 성, 양성할 때 성, 솔성할 때 성은 다른 성이 아니에요. 같은 거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한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라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돼야지 지금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천만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융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방법론으로 사막을 갖다가 그 예를 들면은 11과목 중심의 사막을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그러면 천만경계하고 연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신수양은 연불자선이고 사리연구는 경전강연 회화 우두성리 정기일기고 작업지사는 상실기 주의 조행이잖아요. 그거 안 하는 대부분의 훨씬 많은 시간은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걸 하지 않는 훨씬 많은 시간대 사막 공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사막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전문적으로 단련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사막이 11과목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리 체계가 교의품에 나와 있는 사막이고, 그거의 핵심적 원리, 그거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핵심 원리는 이론상에 나와 있는, 그 이론상의 수행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론상의 수행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뒤에 나와 있는 사막, 그리고 그 수행편에 나와 있는 사막이 제대로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만경계를 당해서의 사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잡념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신수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정신수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념이 없잖아요. 잡념 없는 가운데 이걸 알아듣고 끄떡끄떡하면서 배움이 생기잖아요. 사리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은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또는 이게 딴짓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집중해서 이것을 듣고 계세요. 그러한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그렇죠? 이게 작업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청정한 한 마음을 챙기고 이 경계에 집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사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막 공부가. 그래서 사막은 본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원래. 사막은 통째로 완성으로 가는 길이지, 무슨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쪼개져 있어가지고 설명할 때는 쪼개져요. 하지만 실행할 때는 온통 하나예요. 실행할 때는 온통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실행할 때 온통 하나인 것을 알면은 천만 경계가 전부 다 사막 공부로 변하는 거예요. 대동사님 그 법문들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초기 법문에. 길을 하나를 걸어갈 때도 잡념 없이 길을 걸어가면 정신수양이고,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에는 뭐가 있고 저기에는 뭐가 있고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대화하는 걸 보고 세상에 이 지금 주변의 수많은 경계들을 보면서 배움이 생기고, 또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기 싫거나 가고 싶거나 이런 거에 끌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지금 동시적으로 사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기훈련 11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수행 방법론으로 사막을 이해해버리면 그건 사막의 큰 길이 아니라 소로를 말하는 거예요. 전문 공부, 그것은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상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전문 공부, 모두가 할 수 없는 전문 공부. 여러분 전문 공부, 좌선이라고 하는 거 다 전문 공부입니다. 우리가 정기훈련 11과목은 다 전문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훈련을 들어가고 동산 하산을 날 때는 전문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실은 전문 공부라고 해도 6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6과목. 11과목을 전부 다 한 게 아닙니다.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맞춤옷의 정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맞춤옷의 정신. 이제 뒤에 또 그게 나올란가 모르겠네, 본문이. 네, 뒤에 또 그런 본문 얘기가 나오네요.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할 텐데, 또 이것은 수십 번 강조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교단이 대종사님의 이러한 정신을 좀 망각하고 있는 지점이 상당히 심각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불교가 철저하게 맞춤옷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망각해.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방법론, 그것도 원리가 아니고 방법론을 좋은 교단 교도가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과거 구불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생각이 만연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 방법론에 집착해 있거든. 방법론에.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면 다 돼. 이 방법론을 하면 성공해. 이 방법이 최고야라고 방법을 말해요. 대종사님은 방법을 여러 개 제시했어. 한 개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방법론,
그 중에 몇 가지의 방법론이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에 심각한 오독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말씀의 본의는 뭐냐면 사막이라고 하는 대중, 다시 말해서 사막이라고 하는 표준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일원쌍짜리라는 거예요. 일원쌍짜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고 살면은 그 일원쌍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이미 부족한 자리예요. 그래서 불생불멸한 자리, 불생불멸한 가운데 인과보응이 소소영령하고 인과보응한 가운데 불생불멸이 있어서 그 안에서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작업시사가 원만한 이대로가 그게 원래 사막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상을 대중 잡는 것이 사막이지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일원상을 대중 잡는 사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사막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대종사께서 처음부터 사막을 갖다 띡띡띡 생각해낸 게 아니고 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한 이 하나의 자리를 연마하고 연마하는 가운데에 합리적 방법론이 동원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는 대종사께서 펼쳐놓아서 쉽게 알아듣지만 누가 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주어진 걸 받아가지고 수월하게 저는 습득하고 있지만 이러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정의했다? 그래서 저는 대종사가 주세불이라고 믿어요. 음. 제가 이번에 교무훈련 다녀오면서 한글로 된 한글로 되어 있는 그 대승경전들을 좀 보고 왔는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예, 할 일이 없으니까 밑에 그 도서관 가니까 책이 있어서 틈날 때마다 그걸 쭉 읽고 왔는데 제 느낀 감상은 그거예요. 역시 대종사님이 훌륭한 대종사님께서 정말 탁월한 성자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승경전들 쭉 화엄경, 그다음에 뭐 법화경, 유마경, 열반경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 그 대종사님처럼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짜여져는 없어요. 거의 판타지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판타지는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의 견해거든요.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에요. 근데 깨달은 경지를 알아야 그게 읽혀요, 또 경전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경전을 볼 때는 경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그게 경안이거든요. 일원상 자리를 못 모시고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구불교의 대승 경전들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와닿는 게 아니에요. 판타지가 실제처럼 익힐 때 판타지하고 실제를 구분해서 아 저것이 상징하는 바가 이거구나라고 해서 본질이 보일 때 그게 그 경안을 얻은 자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경전들을 보면서 야 이걸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는다 한들 이런 안목이 생길까? 대종사 같은 안목이. 그래서 저는 불교를 제가 뭐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 일반 사람보다는 많이 알지만 제대로 제가 뭐 불교 정통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문적인 어떤 견해 이런 거 학문적 견해는 이런 것은 별로 없어. 이 경전을 읽으면 경전의 본질이 보여요. 근데 이런 안목이 어디서 생겼을까 따져보면 철저하게 대종사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안목이 생기면 그때 나머지들은 참고로 갖다 봐라는 그 말씀을 저는 실감해요, 실감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원상이에요, 일원상.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른 모든 성자는 전부 다 이 한 자리예요. 이것을 망각하면은 경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성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처의 흐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원상의를 자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이해 잘 되시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뚱하고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말이 샜는데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유, 이러한 그 대승경전들도 한번 사람들하고 쭉 같이 한번 좀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현실을 정말 진리화시키기 위해서 대종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어떠한 견해로 지금 우리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그 교법이 나왔는지, 아, 이게 무슨 화엄경을 읽어봐야 알아요. 그런 거, 화엄경, 법화경 이런 걸 읽어봐야 안다니까. 진짜로. 예를 들면 뭐 중생이 뭐 번뇌즉 보리, 어? 중생즉 부처, 뭐 이런 말들, 이게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인지 한 방에 알아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반야심경, 금강경도 전부 다, 아, 이론상의 이 견해를 벗어난 게 없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이론상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론상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짜 그 불교적 견해로 본다면 진짜 과도 과거 불교 핵심 그냥 총합이에요, 총합. 정말 심플한 총합. 예. 그러니까 그것이 확신이 생기고 정말, 아, 원불교가 진짜 앞으로 지금 과거 구불교보다 훨씬 나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 경전을 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럴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요,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대중을,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저기,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뭐냐면, 대충이라는 표현이 그럴 것 같은, 어림잡아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속에 확실한 어떤 기준을 따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막의 대중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사막의 대중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냥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돼. 이게 사막의 대중이에요. 이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정신수양의 기준도 이거고요. 사리연구의 기준도 이거고 작업지사의 기준도 이거예요. 이걸 보고 사막의 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원상이에요. 그러니까 열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이게 사막의 대중을 놓지 않는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라는 말과 사막의 대중을 놓지 않는다.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요. 예.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사막을 여기 사막 공부를 지금 그 배에다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죠. 지남침, 나침판을 말하는 거죠, 이거.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기준이 되고 그 기준대로 운전하는 그 기관수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죠.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지남침은 대동사께서 견성을 하면 목수가 먹줄을 얻은 것 같고, 이 나침판 얻은 것 같다는 것하고 지금 맥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막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 지금 이 청정한 이론상이 있어요. 그리고 견성은 따로 뭐가 있냐? 이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는 것은 사막을 안다는 거고, 사막을 안다는 것은 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견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걸 운전하고 있어요? 청정한 그 자리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번뇌로 끌려가도 어느 쪽을 번뇌 없는 쪽으로 찾아오려면은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번뇌 없는 쪽을 가르쳐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번뇌 없는 자리를 가르쳐주는 폭풍 없는 곳을 가르쳐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평온한 바다를 알려주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나침 같고 운전수 같다. 기관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내가 또 설명을 적절하게 잘하잖아. 다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이것이 무엇이 운전하냐고요. 여러분이 어딘가를 쳐다보고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뭐 하고 육군을 동조 천만 경계를 대하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냐고요. 그 기관수가 들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청정한 자리는 어떻게 유지하시냐고요. 그 번뇌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시고, 망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시고, 불의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십니까? 시비해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우세요? 바로 거기, 청정한 요 자리가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침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관수나 나침판이나 같은 의미의 말인데 다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론상을 알아야 사막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론상을 모르면 사막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그 뭐죠? 혁신이 어저께 회의가 있었어요. 총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저도 저도 거기 전문위원으로 돼 있어서 참석을 하고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그 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견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대종사에서 법과 항마이는 거의 이제 박아놓다시피 한 본문이잖아요. 항마 썼으면 견성을 하지 않으면 항마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박아놨어요. 아주 그냥 단언으로 아주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말씀을 딱 박아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의 견성이라고 하는 건 초견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사막을 공부한다고 할 때 특신급부터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신급에서 사막을 안다? 사막을 우리의 교려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는 게 그 말이니까. 이런 쌍과 사한서 성합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초견성을 전제한 말이라고요. 초견성이 전제가 안 되면 사막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견성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한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우려를 표한 거예요.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견성만 말하고 사막 공부는 얘기하지 않는 거냐.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요, 그러한 얘기 들으면, 야, 이것이 특신급 정도 이해도 안 되는 교리 수준 아닌가.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견성을 알면 사막을 아는 거고, 사막을 알면 견성을 아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그러지. 어떻게 견성하고 사막이 따로 갑니까? 이거 판단을 해봐야 돼. 우리 수준이 이런다고 지금. 이 견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견성이 갖는 흡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견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배경,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그 배경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견성을 하는데 그 견해가 다 제가 천차만별로 달라요. 왜 그럴까? 다 망상이야. 거의 대부분은. 왜 제가 망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실천적, 실천적 경험이 없으니까요. 실천적 경험은 생각보다 단순 명료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경험이 이론상의 견해하고 부합되는지를 일일이 껴 맞춰보면, 아, 한 생각을 넘지 않는구나 할 때 그 한 생각이 뭔 줄 알면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성을 모르고 견성을 말할 수 없고, 견성을 말하면서 이론상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고, 이론상을 알면 사막을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막은 이걸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데 이걸 모르면 사막을 모르지. 또 이걸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견성을 빼주고 그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본문 읽으면 그냥 뚝뚝 넘어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적 기반이 탄탄한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들이. 일상적 언어 같지만. 그 다음 보죠.
지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파란 고에서 헤매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파란 고에 지만춤과 기관수가 없다고. 내가 무엇이 들어서 이것을 보고 저것을 느끼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걸어가는지 그걸 몰라. 번뇌가 없는 자리가 어딘지 방향을 몰라. 어떻게 파란 고해를 건너가냐고요. 잔잔한 바다, 고요한 바다가 어딘지를 몰라. 어떻게 건너가냐고. 그러니까 지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그때 지남침과 기관수는 사막의 대중자리인 이런쌍의 자리를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쌍의 자리, 이게 지남침이고 이런쌍의 자리, 이게 기관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쌍의 표준과 대중이 없이 어떻게 파란 고해를 건너가냐고. 중요한 말씀이죠. 엄청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배가 그렇듯이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네. 더 얘기할 거 있나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해도 어디 가서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에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그리고 항상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로 세상을 배우고 그다음에 학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린 자세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옳은 길에 입각했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세상에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잘 살고 잘 먹을 거 아닙니까?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고 세상에 유익을 줄 수가 있죠.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을 놓고 보면 우리는 특정한 사고와 사상과 특정한 사람들의 견해에 붙잡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단의 사막이 부재하다고, 우리 집단 사막이 부족하다고. 수양력이 없어.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집착돼 있어요. 판단들이. 그래서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을 마음속에 고수하고 있어. 다른 생각하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저것은 우리 교단을 말아먹을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화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거든. 근데 세상이 변하는데 내 안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무언가는 모르고 그 변화의 한 구성만을 집착하고 있다면 그건 회사도 망하고요. 일반 사람들도 괴롭고 그래요. 세대 간에 자식하고 부모가 왜 싸워요? 세대 간의 격차를 이해할 수 없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 때하고 저 때하고는 훨씬 다른데 그 변화의 차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내적 태도만 있으면 갈등이 굉장히 사라져요. 우리 인류가 뭐 때문에 이렇게 파란 고에서 헤매이느냐? 분별성과 주착심에 헤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특정한 인종에 사로잡히고, 특정한 어떤 성별에 사로잡히고, 특정한 가치에 사로잡히고, 어떤 특정한 민족에 사로잡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간극을 짓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세상이. 지금 뭐 종교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가치의 통일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뭐 인종차별이 왜 일어납니까? 인종에 대한 분별성과 주착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가 이러한 내적 장벽, 수많은 선을 긋고 사는데 이러한 내적 장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면 모든 인류는 전부 다 한 이치의 한 집안 한 권속 한일 뿐이에요. 정산종사님 이 법문은 일원상 법문이에요. 예, 무슨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깨우침으로 이 세상은 원래 하나의 세상이에요. 원래. 자, 교회품 22장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한 말씀씩. 이때 기관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기관수 그러면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을 기관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을 놔두고 따지면, 우리를 놓고 따지면 배는 뭡니까? 몸이잖아요. 그죠? 그 몸은 안에 비설신의 육근이고요. 그러면 안에 비설신의 육근을 안에 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하게 하는 바탕이 뭐예요? 그게 기관수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보게 하는 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듣게 하는 놈, 말하게 하는 거. 이것을 갖다, 근데 그 기관수가 어떻게 생겼냐? 그 자체로 그 기관수는 나침판이라고요. 그게 번뇌 없는 자리잖아요. 이 보는 그 자리가 번뇌 없는 자리잖아요. 설명이 바르게 됐나요, 이제? 해탈대각 중정에 대한 그 법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탐진치를 벗어나면 해탈이에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뇌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그렇죠? 뭔가 묶인 것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자, 그러면 정신수양에서 해탈이라고 설명할 때는 분별성과 주착심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겠죠. 그 다음에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 연구를 대각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사리 연구를 대각이라고 할 때 사리 연구, 그러니까 큰 깨달음이라고 할 때 그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불교적으로 의하면 대소유무와 대소유무 이치와 그 대소유무와 인간의 12회잖아요.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의 12의 일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깨치는 걸,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 연구력이라고 하고, 그 연구력의 완성을 대각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연구력의 완성은 이론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해탈을 떠나지 않은 대각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정이라고 했는데 그 중정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어떤 의미로 쓰셨냐면 아마 이런 의미겠죠. 그 정의하고 불의 가운데의 중정 또는 정의행을 중정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중정의 자리도 결국 일원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탈대각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달리 해가지고 사막에다가 분배해 놓았지만 저는 좀 약간 옹색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냥 해탈대각 중정은 일원상의 다른 표현이야. 일원상의 자리가 해탈이고 일원상의 자리가 대각이고 일원상의 자리가 중정이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 모르겠어요. 그 언어의 화려함이 저는 감동을 잘 못 받아요. 그런 거에. 언어의 화려함은 저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 언어는 그냥 저한테 언어가 다가올 때는 그 언어가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은 저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향기를 풍기는지, 어떤 금은보화로 치장을 한 언어인지 그건 저한테 관심 없어요. 언어가 저한테 오는 순간 저는 그 언어는 저한테 빨개 벗겨져서 와요. 그러니까 무슨 해탈이고 대각이고 중정이고 이런 말을 저한테 올 때는 그냥 알몸으로 온다고요. 알몸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느껴져요. 그냥 해탈도 이 자리고 중정도 이 자리고 대각도 이 자리구나. 특별한 의미 부여를 안 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언어의 화려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언어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자극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빠지게 되면 망상을 끓여요, 자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것이 가진 본질을 보시라고요. 포장물 보지 마시고. 포장물 뜯겨내면요, 안에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한테 선물 줄 때 이렇게 포장해. 미국에서는 사람들 줄 때 이렇게 포장해. 인도에서는 사람들한테 선물 줄 때 이렇게 포장해. 가가지고 뜯어보니까, 어이, 내용물은 똑같네.
근데 사람들이 내용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포장지만 보면요, 완전히 다른 걸로 느껴져요. 완전히 다른 걸. 그러면은 재불재성의 시민, 우주만유의 본원, 하나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진 포장을 걷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속살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그래서 저는 해탈, 대각, 중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름기 쳐진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저기다 다양하게 대별하는 그러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깔끔한 거 좋아하지. 여러분도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감각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내가 맞나 틀리나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해탈, 대각, 중정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의 견해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떠올랐다면 밀어붙이세요, 그냥. 네. 성자들이 우리한테 수많은 포장을 해가지고 줍니다. 아이들한테 줄 때는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어른한테 줄 때는 보석으로 장식하고, 어떤 사람한테 중생의 근기에 맞게 수많은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던지지만, 거기서 주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수많은 언어의 포장물에 현혹되면 아직은 그 본질 보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불경을 볼 때 불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정말로 풍성한 진짜 언어 잔치입니다, 진짜. 예.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 잔치예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확 벗겨버리고 알맹이를 딱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해. 왜? 본질을 모르니까요.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불재성의 시민의 자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청정한 이 자리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때의 기준은 각자가 가진 그때 각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가치관이나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판단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남친과 같고 기관수와 같다 그러면 어떤 각자의 삶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편성의 그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보편성에 기반한 그런 기준이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습관과 나의 가치관과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되고 물론 그런 오해가 있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 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정신수양이 이제 그 마음이 뚜렷하고 고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신이라 하면 해가지고 그때 경지 그러니까 그 경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사람들마다 각자가 삶에 어떤 경지가 있다. 이 사람은 이 삶에 어떤 경지가 있고 품격이 있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의 경지는 그 경지가 아니에요. 그건 생멸 차원에서의 경지를 말하는 거지. 그런 천차만별로 다른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체 생령이 모든 일체 중생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러한 언어들을 구사할 때에 그 해설의 정합성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의 정합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교리를 설명할 때는 그 자기의 견해를 분명하게 세우고 말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떠한 견해나 경제나 기준을 말할 때에 그 인간들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가진 그 본성에 기반한 그러한 견해를 말하지 않고 자기 견해나 또는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가 쉽다. 또는 타인에게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도 타인에게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은 그러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가 돼야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0.001mm도 안 빛나고 공유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한 단계를 넘어선 경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나의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 견해가 분명해야 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온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옆에다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을 붙이면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 전에 자기는 자신감 있게 말을 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판단을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반짝반짝, 알았어.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팍팍팍팍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성장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비스듬하게. 그래서 아가 쌓여서도 가지만, 10개 쌓여도 실제 성장은 정말 아주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더라도, 아, 그때 끄떡이고 넘어갔던 것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이 쌓여야 이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절대 한 번 생기면 탁 올라가고 한 번 생기면 탁 올라가고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조급한 마음 낼 필요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래 걸린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걸 알리면서 제가 바람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 6개월을 함께 공부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정전을 다 알려줬다 그러면 저는 저하고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차피 내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줬는데, 그러면 저 사람도 그만큼 올라가겠지. 저 사람이 그만큼 올라가면 나도 이제 미천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나는 다 알려준다고 알려줬거든요. 그분들도 그때 다 들으면서 끄떡끄떡 다 했거든. 근데 막상 보면 이만큼 올라갔나 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상이, 야, 이거 절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뭐였지? 우리 성리본문에 양을 키울 때 뭐 이렇게, 곡식 잘 먹이고 잘 먹이다 보면은 이렇게 양이 성장하는 것과 같다. 염소였나? 뭐 아무튼 성리품에 나오는데 제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떠오르는데 절대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성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공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내가 평생 울고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이만큼, 나를 쉽게 능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이만큼을 밟고 올라가는 거니까, 딛고 나는 이만큼 내가 딱 줬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아껴요. 정말. 나는 내가 아껴둬야지 하고 비장의 무기 숨겨놓고, 요 해석은 나만 알고 있어야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완전 100% 오픈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그냥 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다 그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면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럼 열심히 안 했냐? 제가 볼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딱 올라가고요. 그 이후부터는 엄청 더딥니다. 엄청 더뎌요. 정산용사 법문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계신다. 그것을 좀 스스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까지는 전생에 닦은 데까지고 이 이후부터는 절대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사실은 그 교무님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저도 때때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의 고민하고 또 동등한 고민이에요. 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질 않을까? 뭔가 더 그냥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돼, 잘. 진짜 잘 안 되더라고. 저하고 똑같은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정립을 해 가고 있죠. 아, 절대 빨리 되지 않는다. 저분들이 열심히 해도 빨리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도. 더뎌요. 그런데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어떻게 보면 끈질김으로 버텨왔거든요. 마음속에서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고 공부가 너무너무 안 되고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여길 봐도 모르겠고 저길 봐도 모르겠고 물론 그냥 읽으면 끄떡끄떡은 해. 글 읽으면 끄떡끄떡은 해. 하지만 내가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양심에. 그리고 전부 다 본문이 따로 놀고 내 안에서 하나의 경지에서 이거 총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만법 귀일이라고 했는데 나는 귀일이 안 돼. 만법이 다 따로 놀지.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총합이 될 날도 오더라. 근데 총합이 됐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 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업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자꾸 뻘짓을 하게 되고, 뛰어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해. 자기 업을 빨리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가 전생에 닦은 데까지 좀 거의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는 것은 굉장히 더딜 거고, 이때는 지구력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이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많은 말을 하고 사니까. 근데 몸은요, 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육근이 의지가 있는 것처럼. 육근은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다 마음이 짓는 바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죠. 육적 측면인 마음이 있고, 또는 그 육을 극복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내가 습관된 나의 마음이 있고, 습관들은 마음이 있고, 그 습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싸우는 것 뿐이에요. 둘 다 마음이에요. 그러지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의지가 없어요. 껍데기예요. 예를 들면 기관수 마음이죠. 기관수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부기관수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두 마음이 싸우는 거지 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해석할 때 특히 유무념을 해석할 때 육신을 이기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그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에 국한된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육신과 연계된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지 실제 육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 해석은 조금 실제로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특정한 문화의 소산인 경우와 특정한 시대의 산물인 경우가 많아요. 교리 해석은. 본질을 꿰뚫어야 되죠. 본질을. 그 시대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 시대를 살아올 때 또는 그것과 관련돼서 산업화 산업 시대 그러니까 근대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왜냐하면 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는 부속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산업사회에. 왜냐하면 톱니바퀴 하나가 안 돌아버리면 기계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그 부지런함,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인간을 부속화시키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름이에요. 오름. 그 오름의 가치관이 우리 교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일과 잘 지키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과 속에서 예를 들면 시계추가 이렇게 틱틱틱틱 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게 틱틱틱틱 그 시기에 그거 하고 그때 그거 하고 그때 그거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종사님의 교법 안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 1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그분이 밥을 빌어서 이제 그 법회 인용문이잖아요. 첫 장이. 그냥 밥 먹고 발 씻고 법회하는 장면이에요. 그 이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부처님도 일과로 등력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제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을 하셨겠지.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우리도 보통적으로 살긴 다 그렇게 하겠지. 왜 그 부처님의 그 아주 단편적인 그 하나의 상황을 놓고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사셨다. 일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아, 인과가 없으면 깨달음 얻을 수 없구나. 이건 아니지. 그건 너무 좀 가치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끼워 맞추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올바른 해석은 아니고. 그리고 보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법을 폈어. 그럼 그때도 일과 등력 얘기가 나왔을까? 또는 일과로 등력하자고 하는 그 가치관이 우리한테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남아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괴롭히거나 그렇지 않은 타인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또 그 일과로 등력하자는 그 가치관 때문에 우리 교단의 법의 승급 문제가 이렇게 획일화돼서 실제로 경지를 놓고 다투는 게 아니고 했냐 안 했냐를 놓고 다투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수행을 위해서 이 시간은 좌선을 해야 되겠어라고 자기가 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면 되고 불경이나 또는 원불교 안에서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덕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불할 수 없는 종자라고 비판해요.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성불하기가 어려워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경지 자체가 마음을 갖다가 단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과를 지켜야 될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좌선을 5시에 할 수도 있고 6시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의 수행의 상황에 딱 받쳐가지고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그냥 수도연의 일과라고 못을 딱 박아놓고 전 교도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아침에는 오전에는 뭐죠? 낮에는 보온원공, 저녁에는 수양연구인가? 참회반성. 참회반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틀을 대충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그게 그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이데올로기화되면 나쁜 거예요. 이데올로기화되면 나쁜 거라고. 악이 돼. 종교가 그걸 보고 이제 종교가 각화되는 거죠. 종교가 뭐랄까, 이게 굳어가는 거죠. 그런 이데올로기로. 우리는 새로운 대종사님이 새로운 것을 깨고 나올 때는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협파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종교는 그러한 그 종교의 각화 현상이 있는 종교들은요, 대중한테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건 종교의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그것이 본질이 돼버리고, 외현이 본질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거부해요. 지금 왜 사람들이 무슨 뭐 종교의 영성을 찾고 종교를 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데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일과로 등력하자 법문인데 이게 우리 교단을 말아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것 중에. 수행이 왜 사람을 피곤하게 해야 됩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리고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 구불교하고 다릅니다. 원불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 거지 일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루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챙기는 음식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나는 기본적으로 헬스 몇 분을 한다. 이게 나의 삶의 루틴이다. 할 때 그냥 그거 하나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 하지. 무슨 초등학교가 방학 때 일과 세우듯이 동그라미 그려놓고 선 쫙쫙 그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요즘에 초딩한테도 안 해요. 우리도 초등학생 키우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그게 미래적일까? 그러니까 한 시대는 풍미했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감동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보편화시킬 수 있는 보편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제도지. 그냥 어느 순간에 스쳐갔던. 그리고 수용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수용하면 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원불교인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을 정해놓고 좌선하든 기도하든 하는 것은 좋은 거라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당위성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안 하면 교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 우리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 안 해도, 일과로 등록하자는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수도인으로서 자기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건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비판받잖아. 자기 스스로 죄책감 느껴야 되고. 정신수양이라는 게 왜 굳이 그때야만 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일상에서 안 해버리고 그때만 챙기면 그게 수양이야? 그게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본질 구현이 아니고 형식주의라고. 그 시기만 지키면 나는 수행자로 살일 다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일기를 3년 쓰면 항마 주겠다. 경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실제 사리 연구하고는 관계가 없이 일기 쓰면은 상마 주는 거예요. 사실 막상 법문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데도 이런 걸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라고. 좌선 10년, 20년 했으면 그 사람은 수행자다. 이런 게 형식주의라고요. 10년, 20년 안 해도 수행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깨달은 사람은 많고. 대종사께서 대각을 읽으실 때 아침 좌선 안 빼먹고 해서 대각 이뤘습니까? 대종사께서 대각 이뤘을 때 일기 안 빼놓고 써서 대각 이뤘어요?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하고 대산종사님하고 이분들 일기 쓴 거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상실일기 써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위대한 성자들이 되셨는지. 중생 제도하는 방편으로 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예? 내가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각했다 그러면 나 할 말 없어. 입 다물어야지. 당연히 그런 거고 나도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지. 정산종사님이 그랬다고 하고 대산종사님이 그랬다고 하면은 할 말 없지. 그분들이 그렇게 했냐고. 좌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분의 일기장 본 적 있어요? 그렇게까지 저기 유무념 강조하시는 우리 좌사님께서 유무념 체크해 놓은 거 보신 적 있냐고. 경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기는 특정한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특정한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어가지고 태조사를 많이 시켰어. 태조사를. 역사적으로 다 태조사밖에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일기 시켰냐고요. 보통적으로 다. 안 했다고. 쓸만한 사람들한테만 시켰고 신청한 사람들한테 시켰어. 저 일기 쓰겠습니다. 그랬지 일기를 지금처럼 다 쓰게 했냐고요. 원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첫째도 둘째도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신심 없는 사람은 신심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억지로 끌고는 절대 못 가요. 물가로 못 데려간단 말입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쳐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처먹일 수 있겠지. 두드러 패가지고. 하지만 걔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 꾸준히 오랫동안 먹이려면 지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되겠어요?
이게 되겠냐고. 내가 아까 시대 상황까지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제도는 시대적 산물이에요. 깨달음은 시공을 관통하지만 제도는 시대적 산물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일과등령 문제. 이거 몇 년 더 지나잖아요? 앞으로 이제 다다음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 전혀 수용 못 해요. 숨통을 옹감매는 법문이야. 지금은 이거 가지고 대단하다. 우리가 일과로 등록할. 실제로 일과로 누가 등록했는데? 누가 일과로 등록했냐고요. 누가. 그 학부생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전문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지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에서는. 학부에서는 뭐 더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 거기서는 사람을 가려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더 가려내야지. 아침 자선 시간 지키고 저녁에 연불 시간 지키고 묵학 시간 하고. 저는 이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일반 모든 교도한테 다 적용하는 거? 저는 그건 악이라고 생각해요. 악이야, 악. 그 교도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교단을 경직화시키고 수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고 다양성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완성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일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컨베어 벨트에서 물건이 쫙 사람이 서가지고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 4번 과정을 거치면 딱 완성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산업사회적 관점이라니까?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무슨 뭐 3년마다 사람을 아니 미친 듯이 무슨 경주마야? 3년마다 법이 승급하면 딱딱 올라가게?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법이 승급을 3년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말이라고. 제도화시켜서. 어떤 사람들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몇 단계를. 그러니까 이 참 제도가 참 우스운 거야. 이게 제도가 짜이면은 될 사람은 안 되고 안 될 사람은 되고 그래. 이게. 지나면서 내가 느낀 감상이 정말 이번에 이 회의하고 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건데 진짜 교리를 몰라. 교리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교리 이해가 없는 거야. 지금 법위 등급의 문제하고 현실 구현이 안 된다는 문제 이 하나가 모든 거의 시발점이고 결론이에요. 법위 등급의 문제는. 그래서 행정상에서 뭐 어떤 것이 좀 합리적이네, 비합리적이네, 이것은 쟁점이 아니야. 법위 등급의 문제에서. 실제로 그 구현이 안 된다는 게 문제. 그럼 왜 구현이 안 될까? 일과를 안 지켜서? 일과를 잘 지켰는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일과를 이렇게 강조하는 교단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아직까지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컨베이어 벨트식의 프레임을. 1학년 입학하면 6학년 졸업장 준다. 근데 법위가 그런 식으로 돼요? 보통급 들어가면 대강 열애까지는 몇 년 지나면 대강 열애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의 그 맥락인데 우리 교단의 형식주의가 본질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식주의가 오히려 본질을 구현하는데 방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 교단의 앞으로 그 성장기를 오히려 그 형식주의가 막고 있다고 저는 보고 수많은 갈등의 요소로 형식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고 대종사님의 말씀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수장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모든 게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가 돼. 법문들이. 이것이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법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수행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법문들은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 법문 아닙니까? 그걸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하고 하겠어요. 다만, 대종사님께서 그것은 사막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든 안 쓰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대소유무와 시비에만 밝아지면 된다니까? 꼭 일기를 써야만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고 시비회가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회화를 통해서도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하잖아. 회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경전 연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강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할 수 있고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정기일기, 상시일기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법론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본질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쓰고 안 쓰고는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가. 여기가 일기의 핵심이 아니야. 중요한 건 사리 영구력이지. 영구력의 방법론을 여러 개를 제시했잖아. 원불교 안에서 영구력 방법론이 가장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구력 양성에 있는 거지. 일기 쓰는 방식, 일기를 쓰냐 안 쓰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의 핵심은. 그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알아서 할 일. 일기가 필요한 사람은 일기 열심히 쓰면 되잖아. 경전연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 경전연말 하면 되고, 사람의 근기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표현에 있잖아요. 팔다리, 사람마다 팔다리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몸집이 다른데, 똑같은 옷 한 벌을 가지고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입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옷을 지어 입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까 대종사님 당대 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때는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쓰게 했다니까? 보편적으로 다 시키는 공부방법론이 아니었어.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지, 당연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머릿속에 일기가 들어있으면 안 돼. 사리연구가 들어있어야지 왜 일기가 들어있냐고. 사리연구.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글 쓰게 하면 돼. 그거 체크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해야지 마음 정리가 잘 되고, 실제로, 대종사님 당대에는 대종사님이 직접 법의 등급을 직접 하셨어요. 1차, 2차.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대종사님이 직접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문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지금 그 교도님이 출석하고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근데 능력은 있다고, 역량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봐야 알지. 그 역량이. 그리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단에 대한 어떤 기호들을 그러면 전혀 완전히 빼고 그러면 원불교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원불교 법의 등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문에 출석을 어느 정도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출석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력을 키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합리적인 그 제도적인 어떤 이런 동원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법의 등급이 실제하고 다르게 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은 꽤 전문적인 부분이고 우리 모든 교무님들이 일괄 사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실 법의 등급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무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고 그 자체가 이미 틀린 생각이라고 이미 특신급도 안 된 사람들이 법의를 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법의 등급 하려고 하면 안 돼 체크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 일이라고 원래는 그래서 제가 중앙법의사정위원회를 따로 꾸려가지고 권위 있는 법의사정 기관을 통해서만 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출가도 재가도 다 똑같이. 그리고 아까 공부에 대해서 차등이 있으면 안 되지. 출가나 재가나. 공부는 똑같이 해야 돼. 출가하고 재가가 근본적으로 차별이 있는 이유가 올라가 보면 뭐 때문에 있냐면요. 교리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이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로 가르는 게 아니야. 원불교 안에서는. 그 사람이 교법에 대해서 법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갈라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 권위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가 지금 그 법의를 주어지는 것은 전부 다 교무가 주고 있단 말이에요. 법의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무도 그 교무의 법인은 떳떳하냐? 아니야. 그냥 나이 먹으면 주는 거야. 학부 때 배운 게 다고. 그냥 기초 정도, 교리 정도 수준 공부한 게 다라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평생 그걸로 울고 먹고 살잖아. 옛날 어른들 보면. 나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고. 어느 대학교 나왔다고.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울고 먹고 사는 거 똑같은 짓이라고. 지금 우리가, 교무들이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법이 따지고 앉아 있는 것은. 그건 그때로 끝난 거예요. 학부로. 그리고 학부를 했다고 해서 그때 그러면 법의 등급을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졸업했냐? 아니지. 그냥 학업 성적하고 그다음에 저기 생활 이런 거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했지. 우리가 법의 승급 기준으로 따져서 한 건 아니잖아.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의 승급 법의를 승급하는 그 승인되는 그 절차가 출가하고 재가하고 동일할 때 그때야말로 출가 재가가 차이가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종사님 당대만 해도 제가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았다고 출가하고 제가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출제가가 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어. 우리로 따지면 팔타운 항정신행 이런 분들 그분 출가야? 제가야. 구타원님 제가 전무 출신이야. 이런 양반들이 그러면 다른 분보다 그러면 수준이 낮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로 출가와 재가가 차이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출가하고 재가가 차이가 많이 나. 왜냐면 출가는 특수교육을 받는다고. 학교 들어가서 공부 받잖아. 근데 재가는 그럴 일이 있냐고. 수준 낮은 교무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리 잘 모르는 교무 밑에서.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출가하고 재가가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동등한 교육.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재가를 다 할 수 있냐? 아니,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은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 적어도. 모든 사람을 억지로는 못해도 받고 싶은 사람은 받게 해줘야 된다고. 출가도 마찬가지잖아. 출가 교육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지. 억지로 받은 거 아니잖아? 자기가 출가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출가 교육 받은 거지. 억지로 끌어다 앉혀놨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굳이 이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했어. 교정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으면은 어디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 검정고시 라인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변호사 뽑을 때 전부 다 뭐 로스쿨, 예전에는 로스쿨 졸업하면 다 로스쿨 보고 나도 시험 봐야 되고, 예전에는 전부 다 고시 봤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법의 등급 평가할 때는 특정한 사정기관 안에서 출가든 재가든 똑같은 기준으로 사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마라고 하면 출가든 재가든 똑같은 항마야. 그 구분이 진짜 없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 법에서 지금 제가 한 이야기의 전체적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우리 혁신위에서 다 한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과연 교단에서 받아들여지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법의 등급에서 가장 쟁점인 건 두 가지 사안이에요. 하나는 실제 대종사님 법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그 사정이 평준화되지 않는다. 각 교당에서 교구에서 하기 때문에. 왜냐면 하는 사람이 다르잖아. 평가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것인가? 개교당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구에서도 하면 안 되고 권위 있는 기관 하나의 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준화된다.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 실제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핵심의 쟁점은 사람이 있냐 없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냐 없냐가 결과적으로 우리 교단에 그만한 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우리 교단이 살아있냐 죽었냐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릴 거라고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목적하는 건 법의 등급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공부해야 되고 우리 교단에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단에서 그 사람을 키워내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단이라고 하면 그 교단은 정법이 살아있는 교단이야.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교단이라고 하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은 지금 산소 마스크 꽂고 있는 수준이야. 사람이 없거든. 심지어는 무슨 견성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정기관 하나를 이게 뭐냐면 대종사를 상징하는 사정기관인 거예요. 예전에는 대종사님이 그것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특정한 우리 그 법위를 사정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이 그걸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기관을 통해서 사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당에서는 일체 사정이 없는 거예요. 법의 사정이. 그러면 교당에서 일단 행정적 부담이나 교무님이 그걸 통해서 겪어야 될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그 인간관계적 스트레스, 그 3년마다 아주 보통이 아니거든, 전교당이 아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교당 나온 애만 했었고, 그냥 아주 교당이 술렁술렁 거린다고, 지금. 그러한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교화에 이게 좀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식의 사정이.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사정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괄 사정을. 물론 대종사님 때는 그렇게 하셨어, 법위를.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는 어떤 그 타인에 의한 추천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법위 사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자기의 자발적인 어떤 신청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난 문호는 몇 가지 통로를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인데, 그 자기가 뭐 굳고 사양하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다 문을 열어놔야 돼. 그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사정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개교당에서 사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게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이거 퍼주면서 교화가 됐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 사람만 더 떨어진다고 이게 채우라고 주는 거야.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나 아닌데요? 그때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있었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야, 너, 그 법이 돼서 주는 거 아니야? 채우라고 주는 거야. 뭐 선심 쓰는 거야? 그러고서 채워진 사람이 있어? 그게 그렇게 쉽게 채워지는 일이냐고, 시간 지난다고, 노력만 한다고, 일기 잘 쓴다고 채워지냐고. 대종사님 법문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수행 정도를 따라. 그건 뭐냐면 그 정도 돼야 주는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지 채워주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무슨 한 단계 정도는 주면 모를까. 근데 예비 단계 정도 될 사람인데 여러 가지 또 괜찮고 하니까, 응? 예비 법마 상전이니까 정식 법마 상전 준다 정도면 모르겠어. 이건 뭐 생 코미디도 아니고 뭐 소꿉장난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법이 등급은요, 그냥 철저하게 우리 수준이 없어서 생긴 이 일이야. 우리 교단의 수준이 없어서. 그냥. 진짜로 그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단에 많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제도를 이렇게 가지는데 우리 교단 교무님들이 수준이 다 법마 상대급 이상이야. 그 정도만 되면 그래도 해볼 만하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제대로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우리 교단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이 시대에 적응하려면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방법론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에 아주 심각한 장애가 될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출가 제도 자체도 지금 앞으로 장애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바꾸겠다고 머리 풀고 지금 옷 안 입겠다고 그러고 결혼 열어달라고 하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바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교단이 앞으로 정말로 그야말로 살아남으려면 양이 아무리 적어도 그래도 살아남아서 명맥이라도 유지하려면 교법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 버팀목 같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딱 10% 봐요.
추가 10%. 한 100명. 그 중에서 스피커격으로 그래도 막힘없이 떠들 수 있는 사람 10명 정도 있으면 나는 우리 교당, 우리 원불교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봐요. 최소한 이론상으로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만 되면 난 괜찮다고 봐. 말까지 잘 떠들 수 있는 사람은 10명. 그 중에 10명. 내 개인적 바람이에요. 그러면 10%잖아요? 우리 1,500명이지만 10%가 안 되지만 대충 1,000명 잡고 10%? 응. 너무 과욕인가? 그러면 나는 교단에 대해 걱정 안 할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다 할 것 같아.